10곳 중 9곳이 텅 빈 섬이 있습니다. 분명 5천억 원을 들여 한국의 두바이가 되겠다던 곳입니다. 그런데 더 서늘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텅 빈 풍경이 지금 이 순간 전국 신도시에서 똑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뉴스를 보면 참 안 됐다, 남의 동네 일이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도시 상가 경매는 단 2년 만에 14배로 늘었고 그 중에 팔린 건 열의 하나뿐입니다. 거북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그 비어가는 상가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텅 빈 그 섬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셔터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닙니다. 거리 양옆으로 줄지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같이 똑같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 문의. 누군가 살다 떠난 흔적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햇볕에 색이 바랜 그 종이들이 전화번호 한 줄을 적어둔 채 몇 년째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깨끗한데 사람만 없습니다. 통유리 너머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뿐이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전단지 말고는 거리에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경기도 시흥, 시화호 위에 떠있는 인공섬 거북섬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섬은 약 9만 8천 평,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바다에 부어 만든 땅입니다. 거북이가 엎드린 모양이라 거북섬이라 불립니다. 한때 한국의 두바이가 되겠다며 5,6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입니다. 연간 25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점포는 모두 3,200여 개. 그중 실제로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는 열의 한 곳을 겨우 넘깁니다. 입점한 곳이 13%, 나머지 87%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 집계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일부 구역에 체감 공시를 두고 95%라고 보도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국 상가의 평균 공실은 10% 안팎입니다. 10곳 중 한 곳이 비어도 사람들은 여기 장사가 안 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10곳 중 9곳이 비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무너졌다고 손가락질 받는 세종 같은 곳도 4곳 중 한 곳 수준인데 거북섬은 그 최악의 기록마저 몇 배로 따돌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곳보다 5배, 7배가 더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상가 하나가 비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한 거리가 통째로 비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섬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다면 이건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놀라긴 이릅니다. 진짜 풍경은 따로 있습니다. 섬 한가운데에는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가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5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이 섬의 간판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정문을 한 발만 벗어나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업 중인 상가는 5곳 중 한 곳은커녕 20곳 중 한 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불 켜진 가게를 하나 찾으려면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이 터져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떠난 식당 골목 같다고. 더 서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하기 어렵다는 편의점,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가도 버틴다는 그 편의점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라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불빛이 여기서는 가장 먼저 꺼졌습니다. 밤이 되면 거대한 콘크리트 섬 전체가 켜지지 않은 간판들만 안고 어둠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상가를 지은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이 섬이 처음 그려졌던 청사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텅 빈 거리지만 처음 이 섬을 설계하던 사람들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시화호 위에 새로 짓는 이 섬을 두고 사람들은 한국의 두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화려한 도시처럼 바다 위에 세운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휴양지 코스타델솔처럼 만들겠다는 약속도 따라붙었습니다.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는 이미 2001년에 사업이 고시됐고 그 한복판에 약 5,600억 원을 들여 거북섬이 올라갔습니다. 홍보 문구는 더 화려했습니다.
한 해에만 25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50만 명이면 부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인파가 이 작은 섬 하나를 채운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웨이브 파크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서핑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간 돈만 5,630억 원, 운영권은 무려 20년이었습니다. 5천억이 넘는 돈을 한 시설에 쏟아붓고 20년을 내다봤다는 건 그만큼 큰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이 한 곳만 잘 되면 주변 상가가 통째로 살아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손님은 기대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라던 서핑장은 실적이 저조했고 결국 임시로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50만 명을 부르겠다던 자리에 현실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발길만 오갔습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텅 빈 객석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는데 정작 사람이 올 길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 섬으로 들어오는 핵심 도로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에서 안산 구간은 개통 시점이 2035년 전망으로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250만 명을 부르겠다던 섬에 정작 그 사람들이 타고 들어올 길이 10년 넘게 늦어진 셈입니다. 물류시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축구장 21개를 합친 크기의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선다지만 준공 목표는 2027년 7월입니다.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상가의 단골이 되어줄 날도 아직은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당장 비어있는 상가에 셔터를 올려줄 손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게는 다 지어졌는데 손님 오는 길부터 막혀있는 이상한 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두바이가 되겠다던 약속과 지금의 빈 거리 사이에는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차가 놓여 있습니다. 약속은 이미 다 지어졌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사람도 길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이 늦어진 게 전부였다면 이건 그냥 사고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단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거북섬의 공실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고돼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거북섬은 전체 땅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였습니다. 절반입니다. 도시 땅의 절반이 가게를 지을 자리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다른 곳과 비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전국 평균은 1.9%입니다. 가계 밀집 지역인 서울도 4.3%에 그칩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49.9%였습니다. 서울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손님이 모이는 서울 한복판도 땅의 20분의 1 정도만 상가로 씁니다. 그게 장사가 돌아가는 균형입니다. 그런데 거북섬은 그 균형을 한참 넘어 땅의 절반을 가게로 채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먹을 양을 한 끼에 다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거북섬이 딱 그랬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채워야 할 상가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쏟아다 부은 겁니다. 손님이 다 차기도 전에 가게가 먼저 넘쳐버린 거죠. 동네에 사람이 100명인데 식당이 50개 들어선 셈입니다. 한두 곳은 손님을 받겠지만 나머지는 문을 열기도 전에 비어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상가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뇌관이 드러납니다. 거북섬이 들어선 시화호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되살리는 데 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환경 개선 비용만 약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땅을 팔아 분양 수익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상업용지로 잘게 쪼갤수록 분양으로 들어오는 돈은 커집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지 안 올지보다 일단 상가 땅부터 최대한 늘려 파는 쪽으로 사업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도시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용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셈입니다. 손님 수요를 먼저 따져 상가양을 정한 게 아니라 메워야 할 돈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땅을 쪼갠 겁니다. 한 지역 언론은 이 구조를 두고 정책이 만든 공실섬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49.9%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이 분양 중심 구조가 찍어낸 결과였습니다. 공실은 첫 삽을 뜨던 그 순간부터 이미 땅 위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더 서늘한 건 이 문제를 행정도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에 거북섬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 따로 정책 연구까지 내놓았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 상권이라면 굳이 살릴 방법을 연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건 이미 상황이 손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고된 결과가 현실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반이 가게인 땅, 그 절반을 채운 이유는 손님이 아니라 메워야 할 비용,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구조. 거북섬의 텅 빈 거리는 이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예고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49.9%도 4천억도 결국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 뒤엔 얼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실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49.9%, 87%, 4천억.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차가운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하나하나에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공실상가 한 칸 한 칸마다 거기에 인생을 건 누군가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후를 통째로 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들 다 키워내보낸 어느 평범한 가족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야겠다. 그 마음으로 상가 한 칸을 알아봤습니다. 임대료 꼬박꼬박 받으면서 사는 것,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꿔본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그렇게 들어간 돈이 16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가진 돈에 빚까지 끌어모은 전 재산이 걸린 도장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은 분명 달콤했을 겁니다. 곧 관광객이 몰려올 거다. 한국의 두바이가 될 곳이다. 임대료는 따놓은 당상이다. 손님이 줄을 서고 가게가 채워지는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 그림을 믿었기에 평생 모은 돈을 한 칸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16억이 2년 만에 3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시세가 그렇게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마저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텅 빈 채로 셔터가 내려가 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그대로 남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손에 쥔 건 감당할 수 없는 빚뿐뿐이었습니다. 쉬려고 마련한 한 칸이 오히려 평생을 짓누르는 짐이 된 겁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불운일까요? 경매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감정가 6억 원짜리 상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값이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5번을 거듭한 끝에 1억 4,60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6억짜리가 1억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임자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느 건물에서는 100개가 넘는 상가 가운데 실제로 장사를 하는 곳이 단 한 곳 수준이라는 르포 증언도 있습니다. 불 켜진 가게 하나, 그 양옆으로 끝없이 늘어선 닫힌 셔터. 그 셔터 하나하나 뒤에 16억의 꿈을 걸었던 누군가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 한 칸이 텅 빈 채로 매달 빚의 이자만 빨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한 가족의 노후가 통째로 벼랑 끝에 주저앉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북섬에 돈을 묻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분양을 이끈 공공기관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약속한 그림을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책임은 왜 우리만 지느냐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생을 한 번에 무너뜨린 결정, 그 무게가 지금 거북섬 위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북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게 거북섬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지도를 한 발짝 뒤로 물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성 동탄, 하남 미사, 남양주 다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신도시들입니다. 입주 끝나고 깔끔하게 올라간 단지, 1층마다 줄지어 들어선 상가들. 그런데 그 상가들이 지금 경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 새 신도시에서 경매로 넘어간 상가가 2022년에는 한 해 5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710건으로 늘었습니다. 2년 만에 14배입니다. 한 해 50곳이 무너지던 동네에서 같은 동네가 700곳씩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경매에 100개가 나오면 실제로 팔리는 건 15개 뿐입니다. 나머지 85개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남습니다. 값을 내리고 또 내려도 받아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올해 2월 한 보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9억 원에 분양받은 상가가 2억 원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내놔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북섬에서 봤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16억이 2년 만에 3억이 되어 돌아온 그 장면. 지금 전국 신도시 단지 상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지은 신도시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당, 일산, 평촌, 30년 전 대한민국 신도시의 자존심이었던 일기 신도시들. 이곳 오래된 상가들도 줄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빈자리가 나면 권리금을 얹어가며 들어오던 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권리금이 사라지고 임대 간판만 늘어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옷도, 그릇도, 휴대폰 화면 안에서 사는 시대. 1층 가게에 손님이 들어올 이유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거북섬이 무너진 그 구조가 가장 잘 나가던 신도시에서도 천천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북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동네 일이 아닙니다. 왜 동탄에서도 분당에서도 거북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빚입니다. 상가를 짓는 돈은 대부분 빌린 돈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그 큰 돈을 시행사가 은행에서 빌려 시작합니다. 그 빚의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지금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빚의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금융권 부동산 개발 대출의 연체율은 4.24%까지 올랐습니다. 더 심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땅을 담보로 내준 중소금융권 대출, 이 연체율은 32.43%입니다. 빌려준 돈 3건 중 1건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북섬을 무너뜨린 그 빚의 이자가 지금 전국에서 똑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거북섬처럼 빚으로 지은 상가가 분양에 실패하면 한 사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을 올린 시행사, 상가를 떠안은 분양자, 그 안에 들어와 장사하던 임차인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집니다. 거북섬은 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쓰러진 도미노의 첫 조각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직접 묻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상가, 지난 1년 사이 몇 곳이 바뀌었습니까? 늘 가던 가게 자리에 임대 간판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곳이라도 떠올랐다면 거북섬은 이미 남의 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동네는 안전할까요? 그래서 내 동네 상가가 위험한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그 신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북섬이 우리에게 알려준 위험 신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의 절반이 가게로 채워진 곳입니다. 거북섬은 상업지역 비중이 49.9%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1.9%, 서울이 4.3%인데 이곳은 그 20배가 넘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택지를 볼 때 아파트에 비해 상가가 유독 많이 들어선다면 그 자체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팔가게만 넘쳐나면 빈 점포는 예고된 결과니까요. 두 번째, 사람이 오기도 전에 분양부터 끝난 곳입니다. 거북섬은 손님이 들어올 도로조차 2035년에야 뚫릴 전망입니다. 길도 없고 배우 수요도 없는데 상가만 먼저 다 팔렸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사람의 흐름입니다. 교통과 배우단지가 자리 잡기 전에 분양 완료부터 외치는 곳이라면 그 화려한 조감도 뒤에 사람이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확정 수익 보장이라고 크게 적힌 현수막입니다. 수익이 정말 확정될 수 있다면 굳이 키 큰 글씨로 내걸 이유가 없습니다.
거북섬 역시 분양 당시에는 한국의 두바이라는 장밋빛 약속이 넘쳤지만 정작 손에 남은 건 빛과 빈 점포뿐이었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클수록 그 안에 감춰진 불안도 크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겹친다면 거북섬에서 본 풍경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북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첫 조각일 뿐 같은 구조로 지어진 상가는 지금도 전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셨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동네 상가 1층 셔터가 몇 개나 내려가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년 전과 비교해 빈 가게가 늘었다면 그 신호는 이미 여러분 동네에도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상가 투자를 고민하는 분께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 MT를 어디로 가보셨나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수도권에서 청춘을 보낸 분이라면 한 번쯤은 강촌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겁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그 느린 완행열차, 창밖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객실안은 노랫소리로 가득했죠. 강촌역에 내리면 사발이라 부르던 사륜바이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촌은 한낮에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로 변했습니다. 전성기 강촌에는 한 해 10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강촌역에 내리는 사람만 1980년대 약 40만 명. 그런데 2019년 그 숫자는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추억의 관광지가 쇠퇴했다는 흔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텅 빈 거리가 강촌만의 풍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 절반이 넘는 지역이 소멸위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강촌은 그 거대한 흐름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강촌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강촌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요일 오후에 청량리역, 배낭을 둘러맨 청춘들이 완행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강촌이었습니다. 좌석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통로까지 사람으로 빽빽했습니다. 어떤 칸은 가는 내내 노래방이 됐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꺼내 들었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북한강이 흘렀습니다. 강을 따라 1시간 남짓 달리면 열차가 강촌역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 한 무리의 청춘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플랫폼은 순식간에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전성기의 강촌을 찾은 사람은 한 해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하나가 그 많은 발걸음을 품었던 셈입니다. 강촌은 그렇게 MT의 성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한 번은 강촌으로 향했습니다. 새학기, 선배와 후배가 처음 얼굴을 익히는 자리였습니다. 그건 청춘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역 앞 골목은 늘 북적였습니다. 펜션과 민박, 호프집 간판이 줄지어 불을 밝혔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노랫소리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인장은 단골의 이름을 외웠고 빈방을 찾기 어려운 주말도 많았습니다. 강변에서는 사다리를 빌려 탔습니다. 4바퀴 오토바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강가를 누겼습니다. 그 위에 올라탄 20살의 얼굴들이 환했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밤이 되면 강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짧기만 했습니다.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구곡포포는 2000년 한 해에만 38만 명이 찾았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던 출렁다리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었습니다. 그 위를 걸으면 발밑이 출렁였고 그 흔들림조차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강촌의 거리는 사람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청춘이 모여들었고 떠날 때면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다들 다음 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리가 영원히 이렇게 북적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적이던 거리에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균열은 강촌의 상징에서 시작됐습니다. 출렁다리였습니다. 등선교라는 이름의 그 다리는 1972년 12월에 놓였습니다. 길이 277m, 국내 최초의 현수교였습니다. 강촌을 찾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건넜던 다리입니다. 발밑이 출렁이던 그 느낌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1981년 통행 금지됩니다. 1985년에는 결국 철거됩니다. 남아있던 교각마저 2011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추억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강촌의 첫 번째 상징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015년 다시 다리를 놓긴 했습니다. 20억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길이 58m, 폭 2m였습니다. 옛 다리의 5분의 1 크기였습니다. 추억의 자리를 메우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새 다리 앞에서 옛 다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됩니다. 낡은 단선 기찻길이 빠른 복선으로 바뀐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자주 다니게 됐습니다. 빨라진 건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촌에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강촌역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 강촌역은 1.3km 떨어진 방곡리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역이 외곽으로 옮겨간 겁니다. 시내에서 멀어졌습니다. 차가 없으면 닿기 어려워졌습니다. 역에서 내려 바로 골목으로 향하던 동선이 끊어진 겁니다. 기차는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차는 이제 강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역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강촌을 통과만 했습니다. 들렀다 머무는 곳이, 스쳐가는 곳이 됐습니다. 2012년 8월, 옛 역사는 레일바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내려주던 역이 관광시설이 됐습니다. 역은 문을 닫았다지만 추억은 그 자리에 박제됐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80년 강촌역에서 내린 사람은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그 수가 4만 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명 중 9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거리는 그 숫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셔터는 내려가 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랬습니다. 사람으로 북적이던 골목에 이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호프집도 민박집도 손님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노래방이 되던 그 열차도 그 거리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이 옮겨간 건 강촌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역을 옮긴 게 강촌을 죽인 거라면 같은 경춘선에 있는 가평과 청평은 왜 멀쩡할까요? 가평도 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청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들은 지금도 사람이 찾습니다. 유독 강촌만 무너졌습니다. 역 때문이라면 이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범인이 드러납니다. 역 이전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강촌을 무너뜨린 건 강촌을 찾을 사람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강촌은 MT의 도시였습니다. 그 MT를 떠받치던 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000년에는 약 8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약 40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MT를 갈 사람의 모집단, 그 자체가 반으로 접힌 겁니다. 줄어든 건 머릿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이는 마음도 함께 식었습니다. 대학 내일20대 연구소가 2019년에 낸 조사가 있습니다. 동기나 선후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을 보겠습니다. 1999 학번은 33.3%였습니다. 그런데 2019 학번에서는 50.7%로 올라섰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쪽이 한 세대 만에 다수가 된 겁니다.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쪽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밤새 어울리려고 굳이 북한강까지 갈 이유가 점점 옅어진 겁니다. 남은 한 가지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떠날 곳이 강촌만 있는 게 아니게 됐습니다. 2024년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2,872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온 숫자입니다.
그중 일본에만 860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가볍게 비행기를 타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때 강촌으로 향하던 청춘이 이제는 도쿄로, 오사카로 향합니다. 비슷한 비용에 비슷한 거리감으로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생이 줄고 모이지 않고 떠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강촌을 덮쳤습니다. 역으로 옮긴 건 마지막 한 방이었을 뿐 강촌은 이미 안에서부터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신입생을 받아 MT를 떠나던 한 동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해부터 신입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는 MT를 갈 수도, 갈 이유도 없어집니다. 강촌은 바로 그런 동아리가 전국에서 동시에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대성리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강촌과 함께 MT 성지로 불리던 대성리 역시 같은 시기 전철이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둘은 같은 병을 앓은 겁니다. 그런데 가평과 청평은 달랐습니다. 그 동네들은 MT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위치, 펜션과 다른 관광 수요가 강촌의 빈자리를 메워줬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강촌은 MT라는 단 하나의 손님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손님이 사라지자 강촌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원인이 이렇게까지 분명한데 그렇다면 행정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강촌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춘천시는 2024년 강촌리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여기를 다시 살려보자며 선을 긋고 예산을 붙이는 구역입니다. 규모는 총 250억 원, 이 가운데 국비 150억 원 확보를 추진하며 사업은 2029년까지 이어집니다. 청사진은 화려합니다. 강촌을 감성과 생태를 결합한 정원형 체류 관광지로 바꾸겠다는 부상입니다. 상상 정원 스테이션이 들어서고 강촌천을 따라 생태 정원이 조성되고 강촌로는 가든 스트리트로 단장됩니다. 15년 동안 방치돼 있던 피암 터널에는 20억 원을 들여 미디어 아트를 입힙니다. 송국대학교 강촌 레일파크와 손을 잡았고 강촌 골목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촌은 지금 방치가 아니라 재생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전문가들이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춘천에 이미 한 번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명동 닭갈비 골목을 포함한 8개 권역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1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뒤에도 비어있는 가게는 여전히 많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120억 원을 쏟았는데 거리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추진력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한때 기대를 모았던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250억 원과 120억 원, 두 숫자가 겹쳐집니다. 더 큰 예산을 들이면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추억을 복원하는 데 돈은 들지만 추억을 찾을 사람은 늘지 않는 결과로 끝날까요?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누구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당자들은 분명 강촌을 살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이 부딪힌 구조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강촌으로 가야 할 대학생은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MT라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는 중입니다. 거리를 아무리 예쁘게 단장해도 그 거리를 채울 청춘이 오지 않으면 풍경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정원은 새로 만들 수 있어도 사람은 예산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50억 원을 들여 강촌천에 정원을 가꾸고 골목을 새 단장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와도 그 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예전의 10분의 1에 그칩니다. 가게 주인은 다시 셔터를 올렸다가 손님 없는 거리를 바라보다 또 한 번 셔터를 내립니다. 예산은 거리를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을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50억 원의 약속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 그 질문은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촌의 진짜 무서운 점은 강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차례입니다.
다음 차례. 그 말이 막연하게 들리실 겁니다. 강촌은 추억이 깃든 한 시절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강촌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130호시입니다. 전체의 57%. 우리나라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곳에 강촌과 같은 신호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소멸 고위험 지역이 57곳구입니다. 여기까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골, 군 단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11곳인데 그중 8곳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구와 군이었습니다. 부산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대도시 한복판에 그 해운대마저 진입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깊은 산골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제 우리가 사는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촌이 속한 강원도는 어떨까요? 강원도의 소멸 위험 지수는 0.388입니다. 광역 단위 전체가 이미 위험권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가게의 셔터로도 나타납니다. 2024년 전국에서 문을 닫은 사업자가 100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입니다. 2024년 음식점 폐업률은 18.2%, 5곳 중 1곳 가까이가 한 해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강촌 골목의 셔터가 내려가던 그 장면이 지금 전국의 골목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폐업이 약 52만 건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의 역세권은 5년 전과 같습니까? 늘 다니던 길의 상가에 비어있는 가게가 하나둘 늘지는 않았습니까? 아이들로 북적이던 학교가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촌의 텅 빈 거리는 곧 다가올 한국 전체의 예고편입니다.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공기를 작은 새가 먼저 알아채고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강촌은 우리에게 그 카나리아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빠져나갔고 가장 먼저 거리가 비었습니다. 그 텅 빈 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향해 미리 보내온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촌이 왜 무너졌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 옮겨간 것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절반으로 줄어든 학령 인구였고 모이지 않는 세대였고 가까운 해외로 떠나는 발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전국 130곳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0억이 투입돼도 사람이 늘지 않으면 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촌의 텅 빈 거리는 곧 다가올 한국 전체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아직 신호등이 켜지지 않은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미 가게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동네는 지금 어느 단계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흐름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도시들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다음에 무너질 곳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